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 기분 탓일까요? 한참 못 뵌 것 같기도 하네요. 정치권에 이슈가 많아서 그럴까요? 날씨가 급변해요. 아니, 네, 소장님 바쁘셨나 봐요. 저희 일주일 만에 딱 보는 그 느낌입니다. 네, 더 자주 보기는 싫었다는 이야기군요. 아니요, 또 봐요. 네. 더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취재가 이루어졌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종로 출마설이 화제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현역 국민의힘 의원도 있는데 이 지역구에 가능성은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 신빙성, 한동훈 장관의 반응 이런 게 취재가 됐나요?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뭐 나가려고 한다, 안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좀 본인의 직접적인 그런 내용은 뭐 확인되는 건 없고 아마 이제 실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뭐 구체적으로 말할 가능성도 없겠죠. 근데 다만 좀 기류가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시사본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종로 말고 그냥 국회의원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쭉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럴 기회가 많이 있었죠. 계속 관심을 많이 받아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거는 총선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게 이제 제가 몇 달 전까지 계속 전해드렸던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는 기류가 좀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좀 나오던 얘기들이 이게 이제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게 이게 주변 사람들의 이 기류를 좀 들어보면은 출마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한 장관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근거들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한동훈 장관이 특히 이제 종로 출마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그 의미는 단순히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거 외에도 그 공천만 받는 거 외에도 본인이 어떤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기류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당의 좀 그런 핵심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동훈 장관 나오는 거 그랬더니 이제 이 관계자가 하는 말은 본인은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다 여전히.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민주당에 좀 키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 아니면 지금은 살짝 놓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을 할까 말까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 탄핵을 하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완전히 발이 묶이는 상태가 되잖아요. 6개월 정도는 이전의 사례를 보면은 장관직이 이제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장관직이 정지가 되는데 더 문제인 거는 그만두고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는 탄핵이 되면은 총선도 못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발이 묶이는 상황은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발이 묶이는 상황은 좀 피하려고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좀 민주당 쪽도 들어보면은 입장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친명 쪽에 그 코어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그 칼집에서 뽑지 않았을 때 더 좀 무서운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탄핵 카드를 실제로 실행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기류들도 있거든요. 일종의 좀 눈치 싸움이 있는 상태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 종로에 출마를 한다면 만약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누가 맞상대가 될까? 사실 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거론되는 인물이 있나요? 민주당에서? 일단 종로는 지금 지역위원장이 있는 상태예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조금 오래 뛰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인물은 2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랑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정도가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임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서초을로 지금 지역구를 옮기면서 비어있는 성동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본인이 지역구 의원을 했던 이 성동을에 나갈 가능성이 더 높게 조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광재 사무총장이 사실은 지금 가장 유력해요. 지난 국회 입성 때는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이 될 만큼 민주당에선 이 이광재 총장을 굉장히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에도 나가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에 이제
패배를 하고 국회 사무총장으로 오면서 근데 조금 체급이나 뭐 그런 스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종로에 나가기에는 조금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이광재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원조 친노인데 현재 지금 노무현 사위가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경쟁하는 구도도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다. 사위의 지역구를 뺏는 모양새 역시도 좋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당에서 이 두 사람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를 하려면 경선으로 붙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좀 노선을 정리하거나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종로는 좀 괜찮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광재 총장이 조금 최근에 체급이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광재에 대해서는 지난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생해서 강원도지사 선거를 나갔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마음의 빚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당에서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총장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급적이면 밀어줘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여하튼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앞으로 내년 총선에 종로 전쟁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이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영입 배경이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일까? 아니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이고 발탁일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데 다만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급하게 적극적으로 구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명확하고 그 과정에서 김한길 위원장의 추천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양립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 쪽에 김기현 대표 쪽에 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이번에 이제 인요한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혁신위원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은 시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제 통화를 했는데 하는 얘기가 오늘 발표 못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간에 이제 구인난이라고 해서 공격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십자포화를 좀 견뎌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제 무조건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됐고 그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급하게 한 것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분이 왔다. 현재로서 베스트라고 말하면은 너무 오버지만 차선 정도는 된다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거론이 됐잖아요. 뭐 30대 뭐 남성 청년도 있었다라고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쭉 뿌려놓고 그 중에 이렇게 뭐 한 명이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입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배종찬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또 이은지 기자한테 동시에 얘기했다가 동시에 답이 오면은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나도 할게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공동위원장요? 그렇게는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한 명이 안 된다라고 답이 오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영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거의 이제 바로 전날쯤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짚어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예전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혁신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야 모두 비슷하게 분석을 하는데 혁신위원장이 나 이 당을 혁신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만두는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기존의 기득권 의원이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러면 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김은경 위원장 사례를 보면은 적당한 수준에서 들어주고 너무 뭐 매몰차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좀 줄타기라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래서 실제로 인요한 위원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내년에 총선에 또 서울의 뭐 서대문 지역 같은 곳에 거론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전히 총선 출마 의향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안 그래도 서대문 갑에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연세대라는 인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가 원래 지금 현역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있고 역시 뭐 연세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 중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다 내려놓은 거다. 그리고 여기 이 일을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좀 들어보면은 총선 출마 안 한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문장을 좀 쪼개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이 일을 맡은 동안에는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좀 집중해서 보자면은 문장을 잘 봐야 되네요. 그렇죠. 네. 이 일을 맡은 동안에 혁신위원장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건 없다. 근데 이 말 뒤집어서 보면 혁신위원장 끝나면 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혁신위원장직을 예를 들어서 내 뜻대로 못 해가지고 난 못하겠네 내던지고 떠날게 이런 식으로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국민의힘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또 민주당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일단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봤던 민주당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취재해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 좀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아니 뭐 대수롭지 않을 거야. 그리고 좀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서대문갑 출마 이야기도 나와서 민주당에서 좀 반응 중에 좀 흥미로웠던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민주당이 좀 물어보니까 그 민주당의 텃밭이 이제 호남이죠. 특히 전남 순천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명망이 높아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간판으로 순천에 출마를 하면 무조건 되는 인물이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천하람 위원장이 떠오르는 건 네, 그래서 왜일까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지금 순천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이 소병철 의원인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순천에서는 인지도라든지 인기가 굉장히 높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아직 혁신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공개적인 비판이라든지 뭐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뭔가 입장을 낸다거니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순천 쪽에 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호남을 배경으로 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보는 이 인요한 혁신위의 성공 가능성은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 민주당도 숱하게 혁신위의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한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신위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이제 뭐 배지라고 하죠. 이 국회의원들 저마다 생각이 다른 이 국회의원과 굉장히 역사가 오랜 정당에 외부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뭔가를 바꾸는 일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애당초 불가능한 그렇죠. 일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두 가지 이유로 먼저 정권을 부여하겠다는 혁신이 치고 잘된 혁신을 못 받고 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도 정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제대로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잖아요. 특히나 여당이 아닌 여당 혁신위는 더더욱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꼬집던데 여당은 대통령이 사실상 간판입니다. 현재 이 간판을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떻게 혁신이 되겠느냐라고 좀 꼬집고 있고요.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기현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걸 바꾸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까지 좀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인 위원장이 중도나 진보 인사가 아니라 그간 했던 발언이나 약간 행보를 보면 전형적인 보수 인사예요.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도 이제 선대위나 인수위 등의 몸을 담은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인사로 봐야 한다. 당과 정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를 데려와도 어려운 게 혁신인데 이미 이분은 보수당에서 이미 인재 영입도 고려했던 내부 인사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좀 덧붙이면은 제가 이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딱 임명이 됐잖아요. 어제 아침에 일찍부터 내정됐다는 얘기도 나왔고 실제 임명도 오전 중에 이뤄졌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은 어제 제가 세보니까 논평을 어제 13개를 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중에 인요한 위원장 관련된 건 한 건도 없고요. 그다음에 회의도 어제 최고위원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뭐 고위전략회의 있었고 저녁쯤에 오후쯤에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 있었고 근데 일체 인요한 위원장 발언도 없었고 뭐 비공개회의 때도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제 이은지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중에 좀 다른 거 하나 짚어보면은 그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민주당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짚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해준 대로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자체가 아닌데 혁신위를 출범시킨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이 혁신위를 출범시킨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꺼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인류한 위원장이나 인물 자체가 이렇게 공격하기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호남 쪽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인이긴 하지만 또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서 약간 그 탕평 인사의 느낌도 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여성을 또 상당히 뭐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또 혁신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데 어떤 또 행동이 나올지 또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당무 복귀 일성으로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 좀 강도 높은 표현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을 계파별로 좀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한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관련한 언급은 좀 직접적으로 안 하고 통합 메시지만 내는 선에서 정리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굉장히 예상보다 더 명확히 언급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생이 더 시급하다라는 걸 가장 큰 이유로 들었는데요. 일단 친명계에서는 대표가 지금 굳이 비명계니 뭐니 뭔가 나눠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비명계에 또다시 비판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할 거는 비명계에 어떠한 빌미나 명분도 주지 않는 거다. 그래서 깔끔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 앞으로는 통합 메시지로 계속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비명계 같은 경우는 근데 비명계에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좀 강성 비명계 의원들한테 물어보니 뭐 말만으로는 아직까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일성으로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긴 하지만 앞으로 행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비명계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안 한다고 하고서는 강성 지지층이나 주변의 측근들을 움직여서 당위를 만들고 본인은 이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뿐이다. 일종의 떠밀리듯이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식의 전략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일종의 국합 배드캅 전략이네요. 네, 그래서 뭐 개항 공천부터 시작해서 당대표 출마까지도 다 그런 로직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통합을 말을 했지만 결국에 정말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공천 때 가서 봐야 한다. 이제 비명계 뭐 혹은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공천으로 좀 보복을 할 수 있다. 아직은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부적으로 뭐 공천 관련해서는 이를 봉합할 수 있는 의견 또 발언 등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요? 뭐 내부적으로 아직 공천 시기는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뭐 물밑으로만 조금씩 있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딱 정리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기자들 입장에선 좀 의외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측근들한테 매일 물어봤어요. 징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을 거다. 그냥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체포동의안이라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써가지고 정리를 시킨 상태잖아요. 근데 오늘 좀 주목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보면 최고위원들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징계 이거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계속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그 모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뭐 메시지가 두드러지지가 않는다. 근데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다 징계하자 하는데 이 대표가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두드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 효과를 좀 노린 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그 강성 지지층들의 그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합 배드캅 전략처럼 나오는 게 그 양쪽에서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지금 거론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공천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자, 비명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김한길 국민의힘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정부 쪽 대통령 직속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민주당 비명계를 포함하는 제3지대를 구상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정치권에 큰 파란이 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가능성은 있는 건지
취재 사항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상황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만드는 신당이라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는 신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업고 하겠다라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신당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방금 인요한 위원장 얘기도 우리가 했는데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모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뚝 하나 더 박은 거다. 김기현 대표 체제.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 체제가 일단은 이게 뭐 비판을 받던 어떤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조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당내 다른 신당을 만들기가 여건이 거의 없다. 근데 다만 이제 나오는 얘기 가능성은 뭐냐면 예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보궐선거 참패한 다음에 바로 그 끝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혹시 있으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전혀 뜻밖의 당에 굉장히 피해가 가는 예상 못한 사건이 있다면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근데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신당 문제는 제가 그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좀 넓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 뭐 이렇게 당권으로 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여론조사에 보면은 뭐 윤석열 신당보다 이준석, 유승민 모인 신당이 지지율이 더 높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게 꿈틀꿈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각을 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미약한데 다 합쳐서 놓으면은 굉장히 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정치권 관계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명단들 보면은 뭐 유승민, 이준석, 금태섭 그리고 이제 류호정,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묶어놓으면 여기에다 뭐 비명기까지 묶어가지고 만들면 이 그룹 자체는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것도 역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는 그 전제 조건이 네. 이 그룹들을 다 묶는 그 조건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워낙에 제3지대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다시 한번 것 같아요. 여쭤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와 김한길 위원장이 연대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가능성 현재로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한길 네. 위원장에게 주는 역할이라는 게 비명계를 데려와서 신당을 만드는 역할이냐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향후에 공천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과의 연계 얘기도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이 어떤 공천 문제에 좀 개입을 할 때 김한길 위원장을 통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더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쓰임은 가능하겠지만 별도로 나와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민주당에 있었던 김한길 위원장이기 때문에 비명계 서로 아는 사이일 거 아니겠습니까? 제3지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 인수위 때부터 김한길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로 신당을 만들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총선이 가까워 오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탈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에 들어갈 비명계는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로 우리가 총선을 못 치르겠다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못 치르겠다는 이 비명계들이 지금 정부 여당 지지율이 30%대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럼 얼굴로 총선을 치르러 나간다? 이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좀 현실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이분은 항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늘 아이디어는 넘치고 정계 개편의 중심에 본인이 있고 싶어 하지만 이게 현실화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언론이 계속해서 기사화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비명계가 탈당할 가능성도 좀 낮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한 것도 이제 그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뭐 미대 출신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판 짜는 거를 좋아한다고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하죠. 청사진. 네. 자, 이야기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두 분이 어떻게 또 취재를 했는지. 조국 전 장관의 입이 거칠어졌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텐데 최근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과 상당히 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두 개의 혀, 윤통 이런 풍선껌, 입벌구 정권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출마를 벌써 염두에 뭐 있든지 아니든지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역할은 뭐냐면요. 민주당을 대신해서 외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때려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뭐 말의 뭐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어떤 지지층 결집 의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구도로 각을 세워서 본인의 체급을 계속해서 키우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게 총선 출마로 이어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북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발언을 통해서 좀 체급을 높여보겠다. 본인이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영향력을 계속 키워가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출마 여부는 단정 내리기는 좀 힘들까요? 어떨까요? 그것은 뭐 단정 내리기가 아직은 어려운데요. 다만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이 조금 의미심장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페이스북에 연동형 비례 제도가 유지돼서 지난 총선처럼 위성 정당이 조금 나와줘서 네. 열린민주당이 활약을 했듯 소수 정당들이 의석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고 적었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만약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런 조국 비례정당, 위성 정당으로 한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그런 걸 염두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나오면 여쭤볼 거 많은데 항상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오늘은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